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믿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짜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믿는 경우도 있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믿으세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그려진 카드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심지어 불교 신자들도요.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는 거 믿으세요?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런데 시험날 엄마가 미역국 차려주면 흔쾌히 먹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믿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훨씬 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린 다수로 이루어진 그 무언가를 집단이라고 하죠. 집단이 잘못된 착각을 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예전에 댄 길버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은 지난 10년간의 변화의 양을 100으로 보자면 앞으로 10년간의 변화는 30밖에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 30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이 지금 미래를 보더라도 너무 많이 변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뇌는 왜 진실보다 거짓을 더 많이 믿느냐예요. 사실 그런데 이건 그렇게 우리가 신기하게 받아들일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제 아내도 저랑 결혼할 때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게 라고 하는 거짓을 믿고 저와 결혼을 해줬죠. 그리고 이 인간이 나만을 사랑하지 않고 술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직장 생활도 사랑하는구나. 친구도 엄청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저에게 내가 그때 단단히 미쳤지 라는 이야기를 하죠. 뭐 그래도 지금까지 무려 28년 동안 살아내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많이 뒤늦게 깨닫고 또 그 위에 또 다른 생각과 활동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재미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지만 정말 그릇된 생각,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중요한 시스템을 붕괴하거나 아니면 정말 문명 자체가 사라진다면 그건 큰 비극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점점 더 그런 양상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우리는 길거리에서든 혹은 뉴스에서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정말 강하게 믿는 그런 분들, 왜 우리는 잘못된 걸 믿는 걸까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앞으로 훨씬 더 길어졌고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On Bullshit,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을 집필한 프린스턴 대학의 해리 프랭크퍼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정말 많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진심으로 헛소리한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어떤 책 프로그램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이후 꽤 긴 시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많은 독자분들이 그 해리 프랭크포트의 개소리에 대하여 라는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해리 프랭크포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나도 지금 개소리 하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죠. 왜 남은 틀렸고 나는 맞는다고 생각할까요? 얼마든지 아닐 수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제 첫째 딸과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하나가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고 제 딸에게 20년 동안의 착각을 사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냐고요? 제 딸이 토마토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토마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딸은 토마토 먹을 때 제가 늘 옆에 있는 걸 좋아한 것뿐이었고 있어준 것뿐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토마토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에 제 딸을 데려갔는데 제 첫째 딸 시원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아빠, 저는 토마토 못 먹어요. 20년 넘게 제 딸 시원이는 토마토를 좋아한다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 없는 믿음은 시원이를 많이 힘들게 했었겠죠. 그래서 둘째 채원이는 토마토를 안 먹는가?
라는 생각을 했더니 이번에 이 친구는 양파를 먹지 않더군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는 자상한 아빠가 못 되더라도 최소한 좋은 아빠, 친절한 아빠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믿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짜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믿는 경우도 있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믿으세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성탄절에 산타클로스가 그려진 카드를 주고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심지어 불교 신자들도요.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는 거 믿으세요?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런데 시험날 엄마가 미역국 차려주면 흔쾌히 먹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믿는데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훨씬 더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수로 이루어진 그 무언가를 집단이라고 하죠. 집단이 잘못된 착각을 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는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읽는 내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무서웠고 그리고 바꿔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고 각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책의 저자와 다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책에서 저자는 정말 많은 망상에 관련된 착각적 현상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례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자, 일단 망상이라는 건 뭘까요? 이 망상이라고 하는 건요,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죠. 자, 그 사람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야, 그런 망상을 버려. 요즘은 심지어 망상 천재라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망상이라는 건 뭘까요? 상상과는 좀 다른 의미겠죠. 망상과 상상 모두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은 그 존재하지 않는 걸 생각하는 게 즐거움, 창조, 심지어 더 발전적인 생산적인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망상은 존재하는 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왜곡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상상과 가장 중요한 차이죠. 실체를 왜곡한다는 건 뭘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약간 빨간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실 저 빨간색 옷 좋아하거든요. 네. 심지어 저 90년생이 온다와 2000년생이 온다의 저자인 이몽택 작가의 전국 빨간 승용차 연합회 회원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빨간 승용차 타는 분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받고 왜 타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길래 그거 타는 게 뭐 그리 어때서? 라고 해서 다 모였대요. 그 이몽택 작가가 지금도 회장이랍니다. 자, 제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는 걸 좋아해서 빨간색 옷을 입고 나갔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 붉은 악마야. 제 1년 내내 축구만 해. 어떤 사람은 제 텔레토비 증후군이야. 텔레토비 중에 빨간색 친구가 있죠. 걔만 좋아해. 자, 그런데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독특하게 생각하더군요. 사실은 빨간색 되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여성일 거야. 저는 성적 소수자분들에 대한 지금 잘못된 생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왜곡이 일어났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짧은 기간이 있지만 제 별명이 여자 가수이시죠? 인순이 씨였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빨간색 옷을 입고 많이 노래 부르셨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빨간색 티셔츠를 몇 번 입고 학교를 갔다가 제 별명이 인순이가 됐던 거죠. 인순이 씨가 들으시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분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좋은 별명,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별명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그분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요.
춤은 와 정말 몸체의 극치죠. 그냥 빨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빨간색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셨던 모습을 봤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아바를 좋아하면 게이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냥 게이분들이 아바 노래를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때 당시에 누구나 아바 노래를 들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관관계가 만들어지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제발 착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재밌는 상관관계, 어처구니 없는 상관관계, 그냥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과관계거나 아니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학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가장 상관이 높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뭔데? 그 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초콜릿 소비량이야. 그러니까 초콜릿 많이 먹으면 노벨상 받나요? 높은 상관이 있죠. 그러나 헛소리죠. 자, 잘못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실체하는 것들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죠. 그걸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비정상이라고요. 즉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망상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특징인데요. 하지만 이 망상을 심리학자들과 또 많은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사람을 진단하거나 분류하는 데는 의외로 좀 조심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왜냐? 정신질환으로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회색지대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정신질환일까요? 아닐까요? 나 진짜 누가 너무 미워서요. 그 사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정신질환일까요? 혹은 범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살인 의도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나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분명한 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질환이야 혹은 범죄야 라고 진단 내리거나 규정할 수 없죠. 왜겠어요? 그 사람의 내면까지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계속해서 유지되면 나중에 오히려 엉뚱하게도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망상장애라고 하는 걸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하고 심각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망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 버려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급발진된 행동들 혹은 급작스러운 행동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를 해치려는 자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건 공포영화나 연쇄살인범의 기사를 보고도 우리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왠지 무서워 보일 때도 있고요. 저 사람이 혹시? 라는 의심을 우리는 한 번쯤 해볼 수 있죠. 갑자기 조용히 야심한 밤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4층, 5층쯤에서 맥락 없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나도 모르게 어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들어온 사람도 어구! 하고 놀랄 수도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러면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보고 걱정해보는 건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내 그런 반응은 계속해서 계속 가져가는 건 좋지 않은 거라는 것을 깨닫고 일상적인 삶을 보편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반응과 결정은 달라야 된다. 무서운 건, 두려운 건, 의심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 하지만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결정. 그런데 이 망상이 심각한 분들은 반응이 곧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되죠.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
라는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유지돼서 결국 그게 커다란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망상이 되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노려보는데 나를 죽이려고 고용된 킬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급발진해서 그 알바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폭행을 저지릅니다. 자, 이런 범죄들 많이 보셨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고요. 문제는 그걸 집단적으로 가지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들이 20세기 후반, 21세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 그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음모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음모론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헷갈립니다. 진짜 맞는 게 아닌가?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믿고 있으니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곧잘 진실과 진심을 동일시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제이미 페니베이커 같은 심리학자는 투표도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 진심이 오히려 진실을 가릴 때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고요. 진실로부터 고립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 외롭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잘 파고드는 게 다시 또 음모론이죠. 그래서 망상의 체계를 좀 더 확산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의도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요. 혹은 의도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우연의 연속으로 일어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단을 만났을 때 커다란 힘을 어처구니 없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걸 심리학자들과 저자는 망상과 집단이 만났을 때 가지게 되는 파괴적인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단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단지성이란 말 다 들어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생각한 것보단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낫다. 상당 부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경험은 결국 어떤 생각을 만들어냅니까? 집단이 맞다. 그러니 집단이 잘못된 것을 공유하면 훨씬 더 무서운 결과가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혀 검증되지 않았던 이상한 것. 예를 들자면 초코우유를 먹으면 자폐증에 걸린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집단에 그게 공유되니까 누구도 집단 구성원 중에 그걸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시작을 누구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망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정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심해 보는 게 아니라 집단의 믿음을 그냥 아무런 검증 없이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할까요? 비과학적이다라고 합니다. 과학과 논리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은 참 논리적이야. 그 사람은 참 과학적이야. 우리는 사실 크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논리적이다라는 건 뭘까요? 앞말과 뒷말에 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이다라는 건 뭘까요? 그 앞말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자, 가벼운 논리 하나, 간단한 논리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김경일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김경일은 죽는다. 논리적이죠. 그런데 과학적이다라는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제일 앞말인 전제라고 하는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걸 한번 의심해 보는 겁니다. 인간이 과연 다 죽어?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과학은 발전해 왔죠. 재밌는 건 철학도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철학하시는 분을 한 분 법학회에 법학자들 모이시는 학교에 데려갔는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법학은 학문이라 부를 수 있는가? 분위기 정말 싸해졌었습니다. 제가 같이 끝나고 술 마시면서 이래서 철학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사실 그 말 속에는 제가 그 철학자에 대한 존경심도 담겨져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당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 사이에서도 의심을 해보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발전하고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깨면서 진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논리적인 것과 과학적인 건 다르죠. 망상은요, 비과학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둔갑시킨 것들입니다. 그래서 집단이 무언가를 하나 믿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틀렸을 때 그 틀린 전제로부터 논리적인 말들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정말 빠른 과정을 거쳐서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혀 비과학적인 것을 열심히 믿게 되겠죠. 그런 결과들이 바로 트루시니스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실이 아닌데,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데 마치 진실인 것처럼 느끼고 믿는다는 거죠. 또 누구는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확증 편향.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앞말과 뒷말이 맥이 닿아 있고 앞뒤가 맞으니 계속해서 맞네, 봐봐, 그렇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알고리즘적 사회에서 이런 건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앞과 뒤가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만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루시니스를 저는 종종 있어 보일리즘, 그럴듯하니즘이라고 저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말이 제일 틀린 얘기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퍼져서 더 이상 이제 검증되지 않고 아예 이제 맹신되면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고요. 최근 들어 음모론이 너무 많이 난무해서 음모론의 전성시대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것들이 바로 허위 정보들이 퍼져나가는 과정과 이유입니다. 컴의 핑퐁 피자 가게 사건 기억나시나요?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일이죠. 저 가게가 바로 아동 성착취와 심지어 아동 살해의 총분산지이다 라는 믿음이 엉뚱한 사건으로부터 혹은 엉뚱한 잘못된 말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봐봐, 저런 시설, 저런 말, 저런 단어들 다 암시하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드디어 피자게이트라고 하는 2016년에 미국의 대선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적 사건으로 발전되고요. 결국 그걸 믿든, 즉 검증하지 않은 한 남성이 총기를 들고 난입한 사건까지 벌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저분이 못된 사람일까요?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멍청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우리 같은 보편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저 신념에는 교육 수준 높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요.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논리적인 사람을 만들지 과학적인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수많은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노련하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쉽게 믿는, 즉 검증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구나 라는 현상에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죠. 언제부터요? 바로 그 과학이 우리 모두를 연결해줘서 그릇된 신념을 훨씬 더 쉽게 퍼뜨릴 수 있는 시기인 바로 20세기 후반의 인터넷, 그리고 2010년 직전의 스마트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초연결 사회에서요. 그러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과학기술의 발달이 비과학적 생각을 가장 많이 널리 그리고 굳건히 퍼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호소하는 메시지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체성.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사전적 정의를 찾아서 한번 살펴본 분들은 뭔 말인지 더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너는 누구야? 라고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김경일, 너는 누구야? 나? 대학 교수.
대학 교수는 뭐야? 연구하는 사람? 학생들을 잘 교육하는 사람?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죠. 심지어 대학이라는 곳을 잘 운영되게 하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 즉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결정되죠. 그런데요, SNS를 한 2시간만 살펴보고 있으면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제일까요? 저는 저랑 동갑나기인 중동의 거대 갑부 만수르라는 사람을 봤을 때입니다. 재산이 어떤 블로그에는 일경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일경. 안 들어봤던 단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난 경일인데.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일경이 무슨 돈이야? 라고 했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1만조야. 1조 원이 10,000개 있어. 그런 만수르의 일상이 혹은 기사가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수많은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성공한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예전엔 굳이 볼 필요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쉽게 내 존재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뭐지? 나 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렇게 안드로메다가 혹은 은하계 바깥으로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저 위대한 존재들, 저 대단한 존재들, 저 엄청난 부를 가진 혹은 성취한 존재들,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힘들게 되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정체성이 흔들리는 순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워지죠.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운 사람이 바로 외로운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얘기가 그럴듯하다, 즉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그 외로운 얘기에 잘 부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자아가 외로운 뉴스에 혹은 외로운 음모에 훨씬 더 잘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그 음모론이나 그 잘못된 믿음에 나를 투영시키면서 바로 이 얘기가 맞는데 이 이야기에 부합되지 않는 저 보편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오히려 틀렸구나. 나는 그리고 신념을 가지게 되죠. 굉장히 많은 위안을 받게 되는 과정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극자가 붙은 정치적인 세력이지만 사실은 그냥 외로운, 그리고 고립된, 그리고 설득력 없고 보편성이 사라진 그런 감정의 체계들로 대립되게 되겠죠. 우리는 그걸 최근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감정적 양극화와 극우주의라고 하는 현상으로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바로 뭐냐? 정체성 정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뭘까요? 바로 사실을 믿지 않고 진영의 논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에 관심이 없고 바로 충성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올바른 행동이 아닌 오히려 검증되기 되게 어려운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마음을 약속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다. 서로 행동을 약속해라. 민주주의 사회는 행동으로 규정되는 사회입니다. 행동을 약속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런 극자가 붙은 사람들은 다 마음을 얘기합니다. 너 그런 생각하고 있지. 너 사실은 이런 마음이지. 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 인류는 이제 진실이 무엇이지? 라고 확실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과학이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하면 과학을 가장한 그 음모론이 다시금 또 대적을 하러 나오는 거죠. 이걸 정크과학 혹은 유사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만 바꾼 잘못된 신념 체계인 거예요. 그걸 지금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설계론, 무슨 체계론, 무슨 의미론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30년 전에 나왔던 그 얘기예요. 이걸 바보의 금, 풀스 골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얘기를 멋지게 포장하는 그런 측면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해리 프랭크포트 같은 철학자와 그리고 고든 페니쿡 같은 심리학자들을 이런 걸 프로파운드 불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심오한 개소리. 그리고 이런 심오한 개소리에는 그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단어들을 마구 조합해서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심리학자들은 그리고 이 집단 망상에서는 디팍 초프라를 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퀀텀, 양자역학, 그리고 마음의 평화, 양자역학적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퀀텀이란 단어, 양자, 이거 과학자들만 쓸 수 있는 단어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어.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냥 멋진 단어들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책과 강연에 보면 그냥 멋진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따라가고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팍 초프라는 1998년에 이그 노벨상 위원회로부터 양자역학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그 노벨상 위원회가 조롱한 거죠. 물론 대부분의 이그 노벨상 위원회들은요. 촌천살인의 아주 신박하면서도 해학적인 연구를 선정해서 시상하죠. 하지만 이그 노벨상 위원회는 종종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무언가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조롱과 풍자의 의미를 담아 상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 만들어질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까요? 우리가 쫓아갈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니까 또 교수님들의 말씀도 중요한 게 많아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55세가 됐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가르칠 사람이 없어. 이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도움이 되는 말을 들어야지. 근데 예전에는 50세 전에 거의 다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살이 아니라 120, 30, 40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20년 더 선배인 올해 70대 중반인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선배님이 뭐 잘 지내지 라는 덕담 일상적인 대답을 하시다가 한 1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커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요즘 많이 헷갈려. 왜요? 물어볼 데가 없다. 따라갈 데가 없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이 필요하고요.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루예요. 구루가 필요한 사회가 됐죠. 그런데 구루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뭐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경외감이 만들어져야죠. 근데 경외로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모호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확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호한 말로 경외심을 자아내면 사람들은 일단 뭐지?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 사람한테 끌리게 되는 순간 계속해서 그 사람을 검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들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지시한 대로 잘 움직였던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 어디 많이 가나요? 명문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직업 많이 가지나요? 전문직. 그래서 저런 음모론에 빠지는 사람들 중에 전문직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교육 수준 높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 수준 높은 전문직인 사람들이 저런 걸 믿네? 그러니 나도 믿어도 되겠네. 라고 또 다른 착각과 망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은 근거 없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태도와 그리고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집단 망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중요한 진실을 오히려 잘못 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스템을 붕괴하고 그렇게 문명 자체를 퇴보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말 퇴보라고 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캠핑을 갔는데 정말 40년 만에 퇴보된 화장실 문화, 푸세식 화장실에 갔습니다. 모든 캠핑이 재밌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싫었어요. 인간은 뒤로 가는 걸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뒤로 가기 전에 그 뒤로 가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것처럼 우리로 느끼게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집단 망상은 그러니 미리 막아야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막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심해 보는 겁니다. 누구를? 나를. 그런데 내 생각을 의심해 보는 능력은 나만 가지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도 가져야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음모론이 음모론이고 집단 망상이 집단 망상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걸 더 큰 틀에서 보면 극단적 소수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내가 나의 생각을 검증하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망상에 빠지기 쉽다.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다시 외로워지죠. 그러니 다시 또 외로운 음모에 혹은 외로운 망상에 다시 희생됩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네. 아, 내가 혹시 빠뜨린 게 있지 않았나?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있지 않을까?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사실은 나의 생존력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두 번째, 굳게 믿는 것.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일수록 아닐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반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점검해 보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건 인간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2002년 월드컵은 저에게 너무나도 생생한 기억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친구들과 만나서 2000년 월드컵 때 얘기를 하는데 제 기억이 다 뒤틀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들의 생각도 종합해 보면 100%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저는 이탈리아전 때 광화문에서 응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찍은 사진을 보니 제 모교 앞에서 찍었더라고요. 저는 독일전 할 때 고깃집에서 응원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집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랬을까요? 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기억의 생생함과 당신 기억의 정확함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생생하기 때문에 정확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굳게 믿는 신념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하는 착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념으로 갖고 있는 것일수록 오히려 더 나를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조차 얘기하죠.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정의는 지금 이 순간의 정의가 무엇인지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것이 정의다. 큰 고민 한 번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망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일매일 작게 여러 번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고민을 자주 하는 과정에서 쌓이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직관체계고 그게 더 쌓이면 그 사람의 철학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늘 검증해 보는,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과정이 단기간으로는 사람을 우유부단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단호해 보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신뢰로울 만한, 가장 의견을 물어봐야 될 만한 혹은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울림은 대단하고요. 강력하거나 자극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도 우리를 좀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어른의 언어가 되죠. 대한민국,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가 점점 더 그런 어른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그런 어른이 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어른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좀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지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집단망상이라고 하는 이 책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이었습니다.